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가를 세울 때에 사개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방해놓고 타격하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탄생을 저지했던 이 사개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여기 9월 6일 날 생겼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바로 옆에 옛날에 이사가기 전에 진명여고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박헌영이란 이 남로당의 빨갱이 이 대표가 이승만과 김구가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약 2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고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36년 없었던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죠. 막상 해방은 됐지만은 그때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원래 우리 고향은 경상북도 의성인데 우리 어머니가 해방될 때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해방을 맞이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월드컵 우리 4강 할 때 막 애들이 길거리 나와서 붉은 악마 빨간 옷을 입고 전국이 그때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더니 어머니가 그래, 얘야 지금 저 월드컵 4강 할 때 전 국민들이 오필승 코리아 저거 우리가 해방될 때에 그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해방될 때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 국민이 바깥으로 다 뛰어나와서 막 서로가 껴안고 뭐 한데 우리 어머니도 뭐 아무나 껴안고 막 울고 하다 보니까 한참 지날 때 보니까 남의 남자를 껴안고 막 우리 어머니가 막 울었다 그래요. 평양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38선이 이제 나누어진다는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이웃집에 놀러 갔더니 이제는 저기 남한에 못 간다고 고향에 못 간다고 왜냐니까 38선이 나누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그때 태어나기 전인데 빨리 저기 우리 남한으로 가자고 왜 그러냐니까 38선 나라가 절반이 지금 잘려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우리 어머니를 때리면서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옆집에 가서 보니까 그 전라도 친구가 있었는데 저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빨리 돈 될 만한 거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빨리 챙기고 집이고 땅이고 다 버리고 돈 될 만한 거 그냥 싸게 다 팔고 내일 저녁에 나를 따라 나서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듣고 앉아서 세상에 무슨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냐고 막 아버지가 막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막 방에서 뒤로 누워서 막 어머니가 나는 죽어 나는 우리 엄마 얼굴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발로 툭 차면서 일어나 에이 정말 미친년이 생겨가지고 그럼 빨리 보따리 싸 어디로 가자는 거야 남한으로 저녁에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전라도 친구 옆집을 따라서 개성 바로 앞에까지 열차를 타고 보니까 열차를 딱 멈추면서 소련 로스케 그 소련 군대 우리 더 이상 열차가 개성으로 못 내려간다. 그때 이제 개성이 우리나라 땅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며 울면서 나는 이제 우리 엄마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그랬더니 길잡이 하는 사람이 오더니 돈 얼마만 주면은 저 산 뒷길로 남한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돈을 주고 저녁에 숨어서 길잡이를 따라서 산을 넘어보니까 미군이 주먹밥을 이제 밥을 막 동그랗게 만들어서 소금 찍어서 큰 만들어서 오는 사람한테 주면서
내려오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휴전선이 완전히 막히기 직전에 남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해방되었을 때의 분위기를 월드컵 4강할 때 우리 국민들이 막 희열에 차서하는 걸 보고 이거는 해방될 때 절반도 안 된다.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쁨이 오래 못 간 것은 누가 나라를 세우냐. 36년 없었던 나라가 해방은 됐지만 이제 나라를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국민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 이승만과 김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언제 오냐고. 전 국민이. 또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이 언제 오시냐. 막 국민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김구 선생이 언제 오냐고 이승만 박사가 언제 오냐고 하니까 요때 틈을 탄 바로 박은영이가 전라도 광주의 벽돌 공장에 이제 숨어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유일하게 공산주의자 박헌영 혼자만 국내에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은영이가 전라도 광주에서 수염을 딱 뗐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박은영 얘기만 해도 참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원래 박은영은 충청도 예산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이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지주의 아들인데, 동네 어귀에는 술집 여자를 하룻밤 데리고 잤어요. 그래서 그 술집 여자를 데리고 잔 거기서 태어난 애가 박은영입니다. 박은영이가 이제 술집에서 엄마에서 어릴 크다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왜 우리 아버지는 낮에는 여기 와서 우리하고 살고 저녁만 되면 왜 저 안가에 들어가서 사냐니까 엄마가 이제 박은영을 찍어박으면서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고. 그걸 말하려면 이제 자기가 바람 핀 것이 이제 탄로나니까. 그래서 박은영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도 궁금해서 아버지 집을 뽑아라 이제 안가. 동네 안에 있는 그게 이제 박헌영 아버지의 집이고 술집은 이제 엄마가 이제 술집 한 집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들어가 봤어요. 아버지 집을 갔다가 원처의 형들한테 막 뒤지도록 맞았어요. 박헌영. 그래서 막 코피를 흘리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너 왜 누가 때렸습니까? 형아들이 때렸다고. 아버지 집에 있는 형아들이 원처의 아들들. 그 엄마가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 그랬잖냐. 너 오늘 형한테 맞은 것을 보고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그래서 박헌영이가 아동심리학의 첫 번째 적개심이 그 형아들한테 맞은 것에 대한 보복하려고 적개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아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충청도 예산 사람이 경기고등학교에 박은영이가.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1919년. 종로바닥에 7,400명이 일본 헌병한테 우리 국민들이 쓰러져 죽는 걸 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박은영이가 2단계 적개심이 드디어 불탔습니다. 로켓에 불이 붙은 거예요. 형아들을 죽일 일이 아니라 저 일본 놈들을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언도우도 변설라 선교사 다니면서 헐보 선교사 변사 다니면서 나도 이승만처럼 미국에 공부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이 박은영이가. 나도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때 선교사들이 박은영을 이승만같이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만 시켜줬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이 또 안 됐습니다. 참 제가 이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면서 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위기가 100번도 넘었어요. 100번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은영이가 이제 화가 나니까 자기는 미국에 안 보내주니까 지 혼자 공부한다고 일본 동경을 갔다가 동경에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상해를 갔습니다. 상해 가서 김구 선생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본 회의하는 데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동희, 그 다음에 김구, 그 다음에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상해에서 회의할 때는 박은영은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해 임시정부를
다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참 나도 거기 가서 통곡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일본식 2층짜리 집을 한 개 얻어놓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래서 거기 돈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 상해임시정부 요거 관리하는 수리 비용 보고한다고. 나도 100불 넣고 우리 집사람도 100불 넣고 그리고 동해물관을 부르면서 통곡하고 오니까 그 안내하는 조선족 그 처녀가 선생님 외우십니까? 북조선 말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야 이놈아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것을 나라라고 정부라고 뒷골목에 쫓겨 상해 뒷골목에서 집안 채워놓고 여기서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는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돼서 너는 왜 눈물이 나지 않냐 하고 나하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박은영은 그때에 그 본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에 붙은 사람이 누구냐, 소련에서 파송된 간첩 김만겸이라고 있습니다. 김만겸. 요 김만경이가 러시아가 혁명이 우리 3.1 독립운동보다 2년 전에 일어났죠.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성공했죠. 근데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할 때에 거기에 고려인, 우리나라 사람들, 고려인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쫓겨서 저 브라디보스토크 저기 소련 그쪽으로 갔다가 러시아 혁명의 일개 분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성공을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 중에 김만경이를 돈을 주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점령하라고 소련이. 그 김만경이가 상해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려고 왔는데 그것도 정부라고 이제 소련이 다 주워 먹으려고 이제 왔는데 아무리 김구를 흔들어도 김구가 안 넘어가요. 그 이동희하고 그 김규식, 여운형은 절반 정도는 넘어갔습니다. 근데 김구는 안 넘어가. 김구는 이제 이 박영희한테 안 넘어가는데요. 김구가 안 넘어가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김구는 뭐 사상도 원래 이제 한국에서 한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은 김구가 결정적으로 안 넘어가게 된 것은 이승만 하와이로부터 독립 자금을 받습니다. 이승만한테. 난 그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안 넘어간 이유 중에. 그래서 김구가 사실 버틴 겁니다. 김구 선생의 그 업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독립운동한 것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상해 임시정부를 소련으로부터 지켜낸 것이 김구 선생님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 후에 이제 해방 후에 한국에 와서부터는 사실은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탄생에 도움이 안 됐죠. 오히려 방해꾼이 됐는데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50선거를 반대하고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1948년 5월 10일 선거를요 보이콧 났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래서 지금 빨갱이들이 이승만은 죽일 놈이라고 하고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이 빨갱이들이 그냥 김구를 막 좋아하는 이유가 김구 선생님이 그 참 실수를 했죠. 그때 안두희한테 저격당하기 전까지 끝까지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탄생을 방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헌영 세력에 박헌영이가 이제 해방되고 나니까 김구 이승만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체포돼가지고 가택연금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친미주의자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물 한 잔 오늘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배포한 건 아닌데 말이 터져나와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체포돼가지고 가택 집안에다가 감금을 시켰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울고 불고 난리 났죠. 왜 해방이 됐는데 내 조국을 못 가게 하냐고.
난리 났죠. 그리고 이제 상해 김구도 감금이 됐습니다. 한국에 못 오게 한 겁니다. 누가? 미국이. 왜냐하면 김구와 이승만은 하도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한국에다 넣어놓으면 골치 아프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미국 말 안 듣는다 이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2달. 김구 선생은 11월 23일에 왔죠. 이승만은 10월 16일에 오셨고, 그 틈을 타고 박헌영이가 광주 벽돌공장에서 숨어 있었는데, 상해 그 김만경 간첩한테 결국 포섭된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이 포섭돼서 3개월 동안 공산주의 훈련을 받고 돈 300만 원의 돈을 받아가지고 1926년 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공산당을 창당합니다. 그게 1926년도. 그러다가 이제 일본 헌병한테 잡혀가지고 박헌영 더하기 대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살다가 박헌영은 이제 병보석으로 몸이 안 좋아서 나왔고, 대원들도 이제 다시 형을 살고 나왔는데, 나온 뒤에 다시 2번째 조선공산당을 다시 창당을 해서 결성하다가 1938년도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대원들은 다시 2차에 감옥을 갔으나 박헌영은 변장술이 원체 능해서, 얼만큼 박헌영은 뛰어나냐면 일본 헌병이 잡으러 박헌영을 추격에 들어오면 저 골짜기로 외딴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헌영이 그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을 한 200m에서 일본 헌병이 따라와요. 따라오면서 그 집에 들어간 걸 봤어요. 딱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박헌영이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얼굴에다가 뭐 숫터칠하고 이렇게 변장해서 나와서 문 앞에 와서 일본 헌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일본 헌병이 혹시 여기에 조금 전에 사람 하나 안 들어갔냐니까, 아 여기 왔다 금방 나갔다고. 그런데 그걸 박헌영이로 몰라봐요. 그만큼 천재입니다. 이 변장의 천재입니다. 박헌영이가. 그래서 이제 1938년도에 2차 공산당을 결성하다가 일본 헌병에 잡히니까 이 박헌영은 도망을 전라도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에서 벽돌 공장에서 1945년이니까 7년이죠. 숨어가지고 수염을 붙이고 변장을 해서 박헌영 아닌 것처럼 해서 벽돌 공장에서 계속 지하당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가 좌파가 많은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박헌영이 대구로 갔으면 지금 아마 대구가 빨갱이 도시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히로시마 원자탄이 딱 터지니까 박헌영이가 수염을 딱 떼고 내가 박헌영이야 하고 이제 딱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박헌영 세상이 된 거예요. 그 광주 벽돌 공장에서 밑에서 이제 지하당 조직을 하는 애들을 들고 일어나서 서울로 뛰어 올라와서 진명여고 강당에서 1945년 9월 6일 날 조선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나라 이름하고 2자가 빠진 겁니다. 지금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근데 거기는 민주주의 없고 조선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면서 이제 벽에다가 대자보를 붙였는데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구, 이건 지금도 저 언론사에 다 영상이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되면 가끔 이렇게 틀어주는 걸 이렇게 지나가는 영상을 보면 그 대자보가 가끔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오늘 선포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승만 박사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이 거짓말, 사기치는 거죠. 김구 선생님이 먼저 나라를 세워놓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승만과 김구의 명령을 따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속은 겁니다. 이거 이승만이 시킨 줄 알고. 그래서 그때 거기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나라 전 국민의 78%입니다. 78%.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게 지금 벌써 문재인 때문에 이렇게 허덕허덕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속아요. 78%가 속았다니까요. 근데 78%의 국민들이 그때 공산당에 가입을 했는데, 박헌영의 인민공화국에 이 말을 가지고 그 거짓말이다.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옛날에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흘러나오는 말이지 역사성이 없다. 그동안에 그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를 물태우라 그러는데 노태우 대통령을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노태우도 한 일이 많습니다. 소련에 있는 누구죠? 고르바초프를 제주도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돈 30억 불을 주고 고르바초프를 샀다고 봐야 됩니다. 그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게 말로만 빌려준다 그러지 지금까지 돈 많이 다 못 받았어요. 뭐 지금 헬리콥터 뭐 몇 대 지금 가지고 아직도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냥 돈 주는 겁니다. 고르바초프를 30억 불에 샀는데 사면서 6.25 때 모든 문서를 우리에게 다 넘겨달라.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노태우 정부에게 6.25 때와 해방 전후 사이에 있었던 소련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 자료를 다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또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태평양 그 레이건 대통령의 그 기념관, 그게 이제 레이건 고향이 그쪽인데 LA에서 얼마 안 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나가면 있는데, 저는 미국에 이제 부흥회하러 다니면서 대통령 기념관들은 거의 다 가봤습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디 부흥회하러 미국 가면 혹시 여기에 저 미국 대통령 기념관 가까이 하면 있다 그래. 갑시다. 그래서 이제 피곤하더라도 구경을 거의 많이 했는데, 레이건 기념관을 가서 이제 쭉 돌아보는데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글이 내 눈에 싹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이건 기념관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쭉 들어가서 이제 코스별로 쭉 해서 사진 뭐 그때 이제 하는데 고르바초프와 정상회담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글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나는 그가 분명히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 소련의 대표자 고르바초프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소련의 지하교회. 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밥을 먹기 전에 레이건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네,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하는 습성에서 잠깐 기도하겠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눈을 뜨고 봤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그랬더니 고르바초프도 눈을 감고 기도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도하니까 나중에 입에서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들킨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이 하하,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그래서 소련을 다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뭐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걸 고르바초프가 전부 다 풀어줬는데 레이건이가 거기서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이걸 다 풀어준다. 그래서 서독도 여러분 서독이 그 통일된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신부가 뭐 촛불을 켜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래서 통일된 그런 현상은 지극히 가지 정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서독이 동독하고 통일된 것은 고르바초프가 통일시킨 겁니다. 고르바초프가 풀어준 겁니다. 누구한테? 레이건한테 협박을 당했죠. 경제적인 협박을. 그래서 역사는 이제 한 30년 지나가야 그 역사 비밀 문서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알려지고 하는데, 고르바초프가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었어요. 6.25 때 문서를 다 넘겨줬는데 그 문서를 받아보니까 그때에 뭔 거기에 서류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날 50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북한이 선거를 했습니다. 북한이 선거를 했는데 북한 선거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박은영이가 절을 하면서 박사님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힘드실 줄 알고 내가 국가를 먼저 하나 세워놨으니 여기서 대통령 하시죠. 그래서 무슨 나라인가 그러니까 왜냐면 뭐 상해에 있을 때 방에도 못 들어오는 저 바깥에서 청소하던 데니까 박은영은 이게 무슨 나라인가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턱을 떨면서 벌벌 떨면서 누가 있다 이 나라를 세우라 그래. 내가
이런 나라의 대통령으로 여기 온 자라. 그리고 그냥 때리치니까 그때부터 박은영이가 이승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과 박은영이 전쟁이 붙었어. 이승만은 아시다시피 교회 장로입니다. 밤새도록 울게 되죠. 이승만이가 하나님 나라가 해방됐다고 왔더니 일본 나라보다 더 나쁜 빨갱이 나라가 대한민국에 섰네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통보하고 보니까 그때 오제도 검사란 특별검사 말씀 들어보셨죠? 네, 오제도 검사가 영락교회 장로입니다. 함경도에서 한경림 목사님과 같이 피라는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박사님 울지 마세요. 내가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전 국민의 78%가 다 박은영한테 속아가지고 인민공화국에 다 가입했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우냐 그랬더니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뱀을 잡을 때는 머리부터 쳐야 된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박헌영 저놈을 잡아야 됩니다. 저놈을 안 잡으면 대한민국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걸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게 이승만 박사가 그러면 오제도 특별검사 임명해서 한번 해보라고요. 그때부터 오제도가 박은영을 미행합니다. 살살 따라다녀가 드디어 딱 잡혔죠. 정판사 사건이라고 을지로 일가 있는 돈 찍는 기계. 일본 놈들이 자기 나라로 도망갈 때에 돈을 찍는 요즘 조폐공사죠. 돈 찍는 기계. 이것을 모래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간 게 아니고 오히려 종이와 잉크를 더 많이 구현하고 갔어요. 왜 그러냐? 누구든지 돈을 찍어서 나라 망하라고. 특별히 심양에서 관동 심양에서 일본군이 철수할 때는요, 아예 돈까지 다 찍어가지고 도시에다 다 뿌리고 그리고 일본군이 갔습니다. 돈이 화폐가 다 찍어서 뿌려놓으니까 누구든지 돈 나가서 그게 경제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헌영이가 원래는 앞에 박지원의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걸립니다. 그건 조심해야 되고 박헌영이가 결국은 잡았습니다. 잡고 밤낮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종로에다 뿌리면서 조선인민공화국에 가입하라. 국민들이 돈 준다고 하니까 요즘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죠. 630조 국민연금 벌어놓은 거 그거 전부 국민들에게 다 나눠준다 하니 요즘 하여튼 보면 그러니까 그때의 박은영이가 그렇게 했어요. 돈을 찍어서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제도가 가서 박은영 너가 왜 마음대로 돈을 찍어서 쓰는 거야? 그랬더니 내 맘이지. 전 국민의 78%가 나를 지지하는데 너가 돈을 찍어 쓰려면 정식 국가를 세워야지. 정식 국가도 안 세워놓고 너 맘대로 돈을 찍어 쓰면 되냐? 해가지고 박헌영을 체포하려고 미국의 헌병사령관 베우드 대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보고했어요. 내일 박헌영 체포한다니까. 박헌영 이름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벌써 수일기를 다 해요. 이렇게 되겠다 하고 베우드 대령의 여자 비서에 김수임이라고 간첩 이화여대 나온 사람 간첩을 베우드 대령의 비서에다가 거기다가 벌써 갖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여자애가 타이프를 치다가 보니까 내일 박헌영 체포한다. 본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본국으로 전송하는데 그래서 박헌영한테 일렀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선생님을 체포한다고 지금 배우도 대령하고 오제도가 간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또 변장의 기술을 발휘하여 수염을 여기도 달고 미아리 고기를 넘어서 경기도 포천에 가가지고 공산당 밑바닥에 있는 조직 위원장한테 상여를 가져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타는 상여. 상여를 가지고 와서 상여 속에 살아있는 놈이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빨갱이들이 상여를 메고 상여 노래를 부르면서 워우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가니까 미군들이 삼방선을 따겠다가 어디 가냐고 보니까 영어가 안 통하죠. 선산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장례식하고 본답니다. 오케이 가라고.
38선을 상여를 메고 이제 가서 저쪽 편에 가가지고 상여 속에서 나오면서 박은영은 천재예요. 4개의 언어를 연손으로 합니다. 영어, 그 다음에 중국말, 러시아, 일본어, 4개 말, 박은영 천재라니까요. 그 영어로 박은영이가 나 여기 왔다 메롱 이래 부르더라. 그리고 북한도 도망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김일성을 총동합니다. 나이가 새파랗게 어린 소련의 장교 출신 김일성한테 야야 신경 쓸 거 없어.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남조선의 78%의 국민들을 내가 공산당으로 조직해놨으니까 38선에 그냥 총소리 몇 번만 울려줘. 펑펑펑 이게 울리면 전쟁 필요 없이 남조선 안에 있는 전 국민의 78%가 김일성 만세, 박은영 만세,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해요. 전쟁 없이 통일을 딱 시킬 테니까 너네 시킨 대로 38선에 총 몇 번을 쏴라 그러니까 김일성이 또 러시아 장교 출신인데 믿을 수가 없어서 선배님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남조선의 78%가 공산당으로 조직됐다는 것을 증거 보여줄까? 너 선거 한번 해봐. 선거. 그래서 1948년 9월 6일 북한 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북한 선거를 할 때에 남노당들이 도토리 도장을 파가지고 저녁에 도장을 딱딱 찍어서 선거 종이에다가 전라도표, 경상도표, 마다리 부대에 넣어서 평양 김일성한테 갖다 딱 받친 표가 놀라지 마세요. 전 국민의 78%입니다. 표정들이 조금 아니 남한 백성들이 북한 선거에 참여해서 도토리 도장을 파서 선거 도장 찍어 선거를 해서 북한에다 갖다 바친 표가 840만 표 중에서 504. 전 국민의 78%. 78%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전 국민의 78%가 빨갱이에 참여했다. 그걸 보고 김일성이가 야 목에 힘이 쫙 들어가면서 그때 찍은 사진, 그 표를 앞에 놓고 김일성이가 딱 좋아서 표를 찍은 사진, 요 사진을 고르바초프가 노태우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중앙일보에 그 사진이 다 보도됐습니다. 전 국민의 78%. 그리고 그 하지 중장이 그때에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을 어떤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하냐.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셋째 자유민주주의. 하지 중장이 안케이트 조사한 것은 84%입니다. 공산주의를 세워달라고 대답한 사람이 84%였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그때 다 속은 거죠. 그 이후로 지금 가장 큰 위기에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한테 펼쳐진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또 속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에게.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제도가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울까요? 해서 결국은 이제 메가드하고 하지 총장 붙잡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 국민에게 연설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요. 첫 번째 뭐냐면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빨갱이는 안 돼. 여러분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를 적이 언제 알았냐면 6.25 후에 알았습니다. 6.25를 통하여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국민들이 공산주의도 하나의 정치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살아있는 사람을 우물 속에다가 쳐박고 산속으로 내려와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총으로 그냥 세워놓고 이걸 보고 국민들이 이승만 바사 말이 맞았구나. 이게 빨갱이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돼. 빨갱이는 안 돼. 전향하세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이승만의 눈물을 보고 전향을 했어요. 어떤 때는 이승만 박사는 그때 세계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죠.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니까 그 당시 지금도 미국의 스펙 중에요, 현재 미국인 애들 중에 3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야 이승만 대통령이 뭐 대단했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너무나 앞서가고 화려하니까 국민들이 못 알아들어. 왜? 그때 우리나라 문명률이 70%예요. 글을 못 쓰는 사람이 70%입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이. 기가 막히죠. 그 이승만 박사의 말을 글을 못 쓰는 문명 사람들이 이 간격이 차기가 이승만 박사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요즘 정강훈 목사 말을 못 알아들어요. 국민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안 되는구나. 이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공산주의 아무리 말해도 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볼세비키 혁명,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산주의자, 뭐, 칼막스, 뭐, 앙겔스, 뭐, 헤겔 철학. 이렇게 이승만이가 공산주의의 원리를 설명해도 국민들이 뭐, 헤겔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헤겔이가. 예? 앙겔스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나중에는 감성에다 보서. 저 농촌 마을에 가는 대나무 밑에서 연설 안 하고 지팡이 짚고 울어야 돼요. 울면 동네 사람들이 일하러 가다가 박사님이 여기 와서 울고 앉았다 이거야. 구경하러 가자 해서 쭉 수백 명이 모입니다. 요즘 강원 강릉에 모이면 이승만 박사가 모자를 쫙 벗고 눈물을 딱 흘리면서 길게 말하네요. 빨갱이는 안 돼. 공산주의는 안 돼. 이래도 다음 마을로 또 가니까 사람들이 저 박사님이 울면서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공산주의는 나쁜가 보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공산주의가 좋아? 그러면 사상은 자유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이 있어. 북한이죠. 북한으로 가는 나라 보내준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개성에까지 데려다줬어요. 열차로. 모든 재산 팔아서 애들 데리고 다 가라 이거야. 내가 그때에 간 사람이 얼마 갔냐면 9만 명이 갔습니다. 9만 명. 거의 10만 명이 갔습니다.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갔죠.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북한으로. 어떤 가정은 남편이 가서 평양 가서 보고 환경이 좋으면 편지할 테니 자네도 그때 애들 데려오라. 먼저 가고 나중 간다 했는데 그때 딱 38선이 막혀가지고 영원히 가족이 헤어진 가정도 많습니다. 서울대학 교수 절반 간 사람들이 결국 김일성 대학을 세우는 중심이 됐죠. 세 번째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을 살인마라 그러고 저 부산에 어떤 그 이승만에 대한 이 건국사를 잘 이해하는 어떤 그 재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보셨죠? 구청에다 기증하여 이승만 동상을 세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승만 동상의 머리에 빨간 페인트가 붙어. 그리고 주민들이 막 젊은 애들이 막 항의해서 지금 그 이승만 동상 철거했습니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인천의 인하공대에다가 이걸 기증하자 해서 인하공대 지금 그 동상이 창고에 이승만 창고에 지금 보관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왜 인하공대냐?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하와이에서 막 독립운동하면서 독립자금을 거뒀는데 돈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주로 미국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주일날 교회 예배 시간에 헌금 형태로 그 애국 자금을 모아요. 헌금으로 모아가지고 이걸 이제 청산리 전투 또 상해 임시정부 이게 돈을 지원하는데 나중에 해방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모든 저 하와이에 있는 재단을 다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하와이에서 또 난리 났습니다. 박영만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는데 제일 힘든 게 한 사람이
일본 놈들이 아니고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조선 사람 박용만, 하와이 가시면 다 아시죠. 박용만 파가 이승만 죽이려고 하는데 이승만 사기꾼 하와이에 있는데 사실은 돈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가지고 와서 뭐 했냐, 이 나라가 살려면 공업 과학이 발전해야 되면서 인천에다가 인하공대를 세웠어. 그래서 이름이 인천과 하와이, 인천과 하와이의 앞에 말을 따서 인하공대라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 돈으로. 나중에 이제 하와이에서 듣고 이승만 나쁘는 도둑놈 우리 돈 다 주당 팔아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인하공대를 세운 거예요. 그 돈으로. 근데 바로 그래서 이제 인하공대 거기에 이승만에 대해 세운 학교니까 거기 지금 창고에 이승만 동상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승만 동상이요 그림만 이렇게 그려도 난립니다. 애들이. 제주도 4.3 사건 기념관 돈 1,000억을 들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 제주도 수학여행 가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코스로 보게 돼 있는데 여러분도 가보셨죠? 그거 한 바퀴 돌고 나면요 애들이 요 벽에다가 이승만 개새끼, 이승만 살인마 거기만 딱 그것만 보면 이승만에 대한 적개심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음에 우리가 정부를 다시 찾으면 제주도 4.3 기념관 있죠. 내용물 전부 다 치워버립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무슨 흔적만 보여도 발광을 뜨는 이유가 그 지금 국민들이요 이 정신 나갔어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이승만 지지율이 약 2.8%거든요. 건국 대통령이 전 국민의 2.8%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쳤죠, 미쳤어. 지금 현재는 노무현이 1등입니다. 옛날에는 박정희가 1등이어서 뒤집어졌습니다. 나라 망했어요. 내가 말한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우루과이에서 그랬습니다. 나라 망했어 이랬습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망했어요. 우리 정숙 대표님 말을 빌려서 하겠습니다. 나라 망했습니다. 맞습니다. 망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승만을 살인마라고 하는 이유는 이승만이가 첫째는 전향하라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하죠. 전향하라. 전향하라. 이승만의 외침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향했어요.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가라. 북한으로 가라. 싫으면 가라. 이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라. 가라. 그래서 9만 명이 갔어요. 내가 9만 명이 갔다고 어디서 연설했더니 한겨레 신문 기자가 나를 아주 떡칠해놓고 정강훈 사기친다고 9만 명이 가기는 뭘가 9명도 안 갔다 막 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더니 그 여자 기자더라고요. 그래서 막 코리아나웃에서 만나자고 목사님께서 만났더니 한 번 용서해 주세요. 아우 제가 잘못해서 해가지고 내가 검찰에 고발한 걸 취소해 줬습니다. 그때 이승만이가 보내준 거예요. 사실 거의 10만 명을 보내줬어요. 가라 이거야. 이승만이가 처음부터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 저장하라고도 안 하고 북한으로 보내준다고도 안 가면서 한국의 지하에다 구축해서 자꾸 공산당을 퍼뜨리고 하는 이놈들에 대해서는 이승만이가 처단하는 거예요. 이제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없는 것은 공산주의 빨갱이들은 처단해야 됩니다. 처단. 맞아요. 맞습니다. 처단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그때에 그 처단을 하니까 지리산으로 도망갔어요. 빨갱이들이. 그래서 전라도 이제 구례에서 올라간 빨갱이들, 경상도 거창에서 올라온 빨갱이들이 지리산 꼭대기에서 회의를 했어요. 경상도 빨갱이, 전라도 빨갱이. 이 백선엽, 백인엽이가 막 속탄 작정하고 올라오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장렬하게 김일성 장군 만세! 하고 죽을 것인가. 죽어서는 아무 일을 못하니까 가짜로, 가짜로, 신영복처럼. 신영복에도 가짜 전향서 쓰고 나왔거든요. 가짜로 전향서를 쓰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죽어서 없어져는 못하니까 가짜로 쓰자. 그래서 가짜로 쓰고 백선엽 백인엽한테
전향서를 제출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때부터 그들이 주로 어디서 살았냐? 지리산 밑바닥에서 경상도 전라도 지리산 밑으로 붙어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목숨 걸고 자식들을 역사 공부를 시켰습니다. 역사 공부.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역사 교수가 540명입니다. 역사 내지는 역사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가 540명 중에 남로당 출신이죠. 남로당. 빨갱이 편드는 사람. 이 교수가 얼마냐? 504명입니다. 정상적인 역사 교수는 몇 명 없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 한 명이 몇 명 없습니다. 그냥 뭐냐, 박연채, 무슨 여기 최장지, 무슨 이영희, 한양대, 전부 다 이게 박연이었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왜 가르쳤냐? 역사 교수가 됐냐? 목숨 걸고 대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해방 전후사 인식, 이영희였습니다. 주장님이라 편집합니다. 그 해방 전후사 인식이 그것이 사실 저쪽 운동하는 거에 대한 교과서거든요. 내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결국 그 내용이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 그 뜻 아닙니까? 6.25를 원래 휴전할 때 38선에 나라가 나눠질 때 우발적으로 총소리가 왔다 갔다 서로 하다 우발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전쟁으로 커졌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누가 일으킨지 모른다. 이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남쪽에서 더 많이 총을 많이 쐈다. 그래서 6.25로 확대됐다. 새빨간 거지만 사기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책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단하는 거예요. 처단하라.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처단하라. 처단하라. 그래서 이승만이가 처단하니까 빨갱이들이 꼼짝 못하고 눌려있다가 언제 올라왔느냐? 4.19 때 올라왔어. 제가 빨갱이들은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성장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의 무임승차예요. 돈도 안 내고 올라타버립니다. 4.19 때. 4.19의 그 현상을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처음에 이 4.19를 일으킨 그 학생들은 이승만 물러가라 안 했습니다. 부통령 선거 다시 해달라. 이거였습니다. 주제가. 이기고. 이승만은 그때 단독 후보예요. 단독 후보. 단독 후보니까 뭐 부정선거 할 필요가 없죠. 무투표죠. 그 부통령 선거 다시 해달라가 4.19의 주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4.19 이승만 때 하야하기 3일 전에 감흥광장에서 서울대학 교수들 중에서 빨갱이죠. 남로당 숨어있던 찌꺼기. 이 사람들이 4.19 때 끼어들면서 갑자기 하루 만에 주제를 돌려버렸어요. 이승만 하야. 그러니까 촛불 시위 할 때도 마찬가지. 촛불 시위 처음에 할 때는 주제가 박근혜 탄핵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획 돌리잖아요. 이게 전문가들 제들이에요. 그래서 불과 4.19 3일 전에 4.19 주제가 이승만 하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5.16을 통해서 빨갱이들이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빨갱이들 다 죽여버리니까 숨어있다가 김영삼, 김대중이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여기에 또 돈을 안 주고 올라타버리고요. 그래서 나는 김상철 교회성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김상철 서울시장 7일 했죠. 7일. 김상철이가 서울대학 법대 수석했습니다. 사법연수원에 수석한 사람. 근데 김상철 변호사가 그때 빨갱이 주체사상으로 넘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김근태의 여기 남산 보안실 고문당할 때 그때 누구도 변호를 안 하려고 했죠. 근데 김상철이가 그때 변호인으로 거기에 참여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하는데 이한열,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절탄 맞아서 이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시체를 강원광장에다 갖다 놓고 관을 들고 메고
청와대로 시운동을 할 때에 그 앞에서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김상철이었습니다. 김상철이었어요. 그런데 김상철 그 회장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6.29 선언을 통하여 이제 노태우의 6.25 선언을 통하여 민주화한다 하니까 전 세상이 이제 대통령 직접 선거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빨갱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제는 6.25 선언을 통하여 드디어 민주화가 되고 김영삼이가 대통령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또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부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바꾸자 하니까 김근태가 하는 말이, 나 이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김상철한테 하는 말이, 야,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 그 뭐야 그랬더니, 우리의 목표는 평양이야. 잘 들어보세요. 나는 김상철 장로님에게 그 말을 들었는데 사실 100% 안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양이야. 평양으로 가는 게 목표야. 그 김상철 회장이, 아니 그게 뭔 말이야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냐? 우리가 민주화 운동한 것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야. 평양에 만들려고 지금까지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김상철이가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대판 싸움이 붙어서 김상철이가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전향하는 키포인트가 된 것이다. 아니 그걸 밤새도록 들었습니다. 그 헤어진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 김근태하고 다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했던 사람하고 서경석 이런 사람들 전체 다 이거 전향하고 다 넘어왔는데, 그때에 김근태를 비롯하여 다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청와대를 점령한 바로 이 세력들은 처음부터 목표점을 평양으로 두고 했다는 것을 나는 김상철 변호사한테 나는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설마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맞은 거예요. 지금 저들의 목표는 평양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커나가는 과정 중에 돈도 안 내고 무인성찰을 해서 계속 발작을 떨다가 드디어 지금 청와대를 접수했습니다. 청와대를 접수했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번에만 한번 제대로 지켜내면 골드만삭스 회장이 예언한 대로 2050년도에 가면 이 지구촌에는 두 나라만 초강대국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미국은 지들 나라니까 미국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G2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구촌에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겠죠. 이건 골드만삭스 회장이 한 말입니다.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통일이 자유통일로 됐을 경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은 뭐냐? 중국의 동북삼성, 여룡성, 길림성, 흥룡강성이 그때가는 어느 나라 땅이 될지가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일이다. 이 IBD 지금 하버드, 프리턴, 콜롬비아에서 나오는 교수들의 논문입니다. 현재 정치학 교수들이 2050년도에 가면 동북삼성이 어느 나라 땅이 될 것인가? 왜? 그거 옛날에 다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번에 이 문재인 사건만 잘 극복하면, 대한민국이 잘 극복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 줄을 압니다. 네. 유튜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올 때가 뵙고자 한 것은, 그럼 누가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인가? 군대가 지켜낼 것인가? 군대 다 먹혔는데. 언론이 지켜낼 것인가? 다 언론 다 먹혔는데.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대한민국의 전체 100% 다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제가 애국운동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국가 해체 의도를 딱 시작할 때 나는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난 애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청 앞에 그리면 안 보이지? 할 수 있나? 없어요? 네. 했는데,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벌써 저는 눈치를 챘어요. 아, 이 사람들이 평양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뭐 그때부터 목숨 걸고 이제 시민운동을 지금까지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강화문 전국을 돌면서 제가 이 애국 집회 포럼 한 횟수가 2,350회 했어요. 2,350. 말도 안 돼. 사진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탄생을 시킴으로 이 빨갱이 불을 끄는 줄 알았습니다. 끄는 줄 알았는데, 야, 그 유튜브 나오나요? 여기 못 나오나요? 인터넷 안 돼요? 아, 나오면 참 좋은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그때에 한번 벌초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벌초 못 알아듣습니까? 벌초. 빨갱이들을 벌초를 한번 했어요. 그때 기회를 잃었어요. 우리를 잘라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에 빨갱이들 한번 청소를 했으면 오늘 이런 세상이 안 이루어지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시 찾는다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할 만큼 위험한, 지금 위험한 선에까지. 저는 이 애국운동 하다가 몇 달 전에 감옥도 갔다 왔고,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오늘 제가 뵈려고 했던 것은 뭐냐.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킬 세력이 누구인가.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교회, 1,200만 기독교,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 50만 선교가족이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그래서 교회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시대마다 일하는 그 무기가 이승만 대통령도 천재이기 때문에 한성신문의 초대 기자입니다. 초대 기자. 대한민국의 첫 언론인이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한자로 이게 된 거 그 신문 찍어서 이걸 전국에다 배포를 하는 것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라디오가 나왔을 때, 일본 시대 말기죠. 라디오 나왔을 때 이승만 연설하는 거 보십시오. 저 워싱턴에서 나는 이승만입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 라디오 연설. 그게 그때의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근데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이 우파 유튜브 이 언론인 또 여러분 그 대표들이 이런 역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해서 내가 두서없이 쭉 지금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1박 2일이 되든지 강원도 산속에 한번 좋은 데 시설을 빌려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다 모시고 제가 한번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이 되어져가는 한국 근대사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할 기회를 여러분이 한번 모여주시기만 한다면 좋은 시설의 강원도에 가서 여러분에게 한번 내가 강의할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하실 때에 이러한 아주 현실적인 한국의 대한민국의 근대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것이 여러분 피 속에 녹아 있어야 방송할 때 무의식 중에라도 툭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툭툭 튀어나와죠. 그렇게 한번 무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가능하게 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통일시켜서 연구를 3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주꽃 대장기라는 남북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평화 통일 국가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남북 같은 우주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주가 갖고 있는 생명 양식을 남북 사람들이 같이 묵고 하니까 이 통일국에서 해야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건 우주꽃 대장기라고 보셨습니다. 잠깐 좀 말씀 하나만 더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이 태극기는 1883년도 조선 고종왕이 이 태극기를 국기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1909년도 일본 일자리에 패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선 고종이 이시조선 500년 역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또 조선이 패망해 버리는 태극을 가지고 해방돼서 1948년 8월 10일 또 이승만 대통령이 국기를 선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또 운명은 어떻게 됐으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이건 질문이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네, 질문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은 질문만 그거는 굉장히 방대한, 굉장히 방대한 어떤 강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신 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국 방송을 하시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편집해야죠. 혼자서 취재하셔야죠. 혼자 카메라 들고 다녀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국가는, 대한민국 국가는 이 모든 뉴스들을 언론사로 공급하기 위해서 연합뉴스라고 하시죠. 네. 연합뉴스라고 하는 것을 운영해서 거기서 기사를 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운동 하시는 여기 단체에도 이 모든 기사와 이 자료, 이런 방대한 자료를 뿌려주는 연합뉴스 같은 기관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일반 방송으로 나가지 않고 기자들에게만 공급하는 이런 것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송하기 힘드시면 이제 그 연합뉴스 같은 제가 곧 만들려고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그럼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다 입력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취재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예. 다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내 말씀. 뒤에 말씀. 알다시피 저는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한 3주 전에 우리 그 정강훈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자리가 있을 거라는 말씀에 상당히 그 동감을 하고 오늘 바쁜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유튜브를 하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튜브가 많은 통제와 많은 그 감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다 느끼겠지만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내려오더라고요. 50만이죠, 50만. 예, 조회수가 그 조회수 보는 그 조회수가 내려오더라고요. 저도 그 알다시피 그 브라질에서 백수의 창이라는 애국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날 분명히 조회수가 1,900명인데 네. 아침에 잡아놓으니까 1,600명이 돼 있더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야 요즘 조회수가 안 올라간다라는 그 말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유튜브는 알다시피 그 미국 방송인데 유튜브 코리아가 많이 그 조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라든가 목사님 말씀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모아서 미국 유튜브 회사에다가 대한 코리아 유튜브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를 하는 것도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의 그 보호로 해주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브라질에 그 태권도 사범으로 갔던 이 사람인데 우연히 방송을 하다가 이 걸려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 외국에 있는 교포 중에서 제가 처음인데 저는 그 제목이 문재인은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구속을 겨우 면하고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집행유예 아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뭐 가까스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사실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요즘은 통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칫하면은 뭐 저작권 침해 그래가지고 뭐 조회수를 묶어놓고 또 아마 광고도 안 주고는 통제를 많이 하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유튜브 협회라든가 그런 뭐 조직을 해서 그런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그 사례를 미국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국내 지부보다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지부에서 지금 이 광고 주목되고 하는 게 거기서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하는데 그거보다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의 애국 운동을 위하여 만든 유튜브는 무조건 다 빼버린다 하는 이런 아주 불길한 소문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거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유튜브 회사 같은 서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 서버를 캘리포니아에다 만들어서 그걸 미리 제가 정주재 선생님하고도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하다 얘기 왔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이 정부가 바뀌기만 하면 문재인이가 올라가고 바뀌기만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갈 줄 알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강의를 하시거나 방송하실 때 빨갱이라 그러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최소한 벌금은 내야 됩니다. 근데 좌파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꼭 뒤에 말을 이렇게 쓰시면 괜찮아요. 빨갱이로 의심이 된다. 괜찮습니다. 의심이 된다. 빨갱이 같이 보인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너는 빨갱이다. 그러면 이거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방송 언어를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오늘 전광훈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평소 유튜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태극 FM 유튜브 김용선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유튜버들이 한번 모여서 지금 한국 근대사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 태극 FM은 100% 참석을 하겠고요. 언제쯤 그 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준비를 모아서 여러분이 빨리 원하시면 원래 가기 전에 또 이제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뭐 내년 해야 되겠는데 1월 1일 되기 전에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한 그 성탄절 전주간이든지 그쯤 잡아서 한 1박 2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일날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일날. 네, 주말을 하면 안 되고요. 평일날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브라질에 가기 전에 하십시오. 언제 가세요? 좋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전광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 이렇게 연합 뉴스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 네. 정말 저희들이 바라는 바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최영수 교수님하고도 지난번에 했지만은 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991년이라고 있습니다. 구국을 위한 2인 방송 100인 연대. 거기에 대표님이 김용선, 또 여자를 대표해서 남수현 방송.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개미 애국 방송도 영입하려고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37 유튜버 뺏기는 좀 확보를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신생,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 봉주를 비롯해서 태극전사, 앞서 나가신 분들은 앞서 나가는 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에는 청중은 얼마 없지만은 이 유튜브들의 위력이 참여 안 한 제 회원들 37사람한테도 오늘 이걸 편집을 해서 쫙 보내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신생 유튜버로서.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그 유튜버 모임도 고급 우리 같이 초입자들 그걸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우리 김용선 대표님이나 남수현 대표님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지금 유튜버
지금 한 네트워크가 한 4, 50명 되고요. 그 다음 애국지사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 애국지사들한테는 천자 칼럼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면은 우리 잘 아는 유튜버들 중에서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김평우 변호사님도 부탁을 해서 협조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정광훈 목사님의 그 강력한 그 영향력으로 해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동네 뭐 좀 나무리고 외국에 가 있는 분들 하면 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저도 영화배우 김지미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패친을 통해 가지고 김지미하고 친한데요. 김지미한테 메시지만 받아달라. 유튜브 의견 여러분 힘내십시오. 김지미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만 받아놓으면 그것도 만들어 가지고 했을 적에 어렵지 않겠는데요. 네, 근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김지미 앞에 할 때 선을 대변해가지고 그 김지미 목소리면 더 좋지만 일단 김지미 씨가 지금 어느 주에 있는지 그것만 해도 알려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 있는지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 쪽에서 북쪽은 샌프란 쪽에 있는지 샌디에고 쪽에 있는지 그 정도만 알려주시면 그 미국은 교회가 셉니다. 교회가.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또래 연식이 좀 김지미를 안다는 건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사람들인데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짝사랑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나라가 지금 망했구나. 김지미마저도 부국의 소리로 나오는구나. 할 적에 국민들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이도 손가락으로 이등박물을 죽이듯이 우리도 유튜버들이 손가락으로 유튜브 조작을 하는 의병을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구국 일련 그 활동이니까 격려해 주시고 김지미 꼬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대신에 미투 사고는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 다 녹화됐나요? 네.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지금 목요일로 제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화요일 날 조선일보의 광고를 지금 나올 때 누구든지 유튜브 방송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그 전문가를 데려다 특강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만 가지고 오면 된다. 밑에 삼각대는 여기 와서 사면 된다. 10,000원 주고. 그래서 계정해서 은행 계좌번호까지 해서 돈 들어오는 것까지 완벽하게 이것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구를 확산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을 하려고 할 때 조갑재 선생님 어제 만났는데 정광훈 목사님도 그거 하면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제일 큰일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김지미 뿐이 아니고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그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기자화하는 겁니다. 기자를 다 해서 기자 임명증도 다 주고 해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딱 찍어서 우리 중앙 서버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다운해서 방송하면 되는 거니까 연합뉴스 같은 자료 제공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다른 말씀하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기자화 했는데 실제로 기자증이란 거 그런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저께 어제 그 대한민국 그 세종문화회관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할 때 그러면 공식적으로 유튜브 협회라고 우리가 한번 그런 건데 창단 모임을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청와대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기자증 그런 게 기자증을 줬습니다. 남자는 명만 잘해놔. 다음 또 말씀하시죠. 저는 뭐 1차 집회 때부터 나왔던 봉지로 방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장 유튜버들이 후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유튜버들은 저 사람들 나오면은 공짜고 그냥 봉사하고 와서
찍어주길만을 바라는 그런 지금 유튜버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전부 이 구독자나 유튜브를 알렸는데 지금 현재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종편에서 나왔던 분들이 유튜브 해가지고 시청자들 뭐 구독자들 몇만, 10만, 20만씩 가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많이 이걸 하냐 마냐 아니면은 매일 나오던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안 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는 그 유튜브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장 유튜브들이 지금 어려운데 그런 방법들을 조금 어떻게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개선을 해야 되면은 좋겠습니다. 결국은요, 이 방송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중앙에 서버를 만들어서 보통 신청자들에게는 공개를 안 하고 여기 기자들에게만 공개를 해서 여기에 있는 아주 특종 따끈따끈한 거 이런 것을 물어서 여러분이 방송하시면 종편에서 평론하다가 나와서 만든 그분들이 주로 한 10만 건 가는데 결국은 특종을 여러분이 때리면요. 특종이 중요합니다. 특종을 때리면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정부나 또 관계기관 쪽에서 상당히 내가 깊이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한 특종을 기존 잘 나가는 유튜브한테는 안 주고 여러분 다 이 서민들에게 특종들을 나눠줘서 다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 기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한 30만 지금 유튜브가 30만이 최고입니다. 30만 신의 한 수가 36만인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그 시장이 많지 않아요. 외국 운동하는 사람들이 30만이 다 30만입니다. 30만 전부 합하면 한 200만 시청자들이 한 200만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것도 시청자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학교를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서 특별히 젊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안 보면 너 인생은 망한다. 너는 도태한다. 그래서 모든 이 지식과 정보가 유튜브를 통하여 살아있는 지식이 흐를 수 있도록 이걸 제가 만들어서 하루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이 1000만 명으로만 확대하면 나는 이 나라가 살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3시에 시험 이제 그 사이트를 지금 제가 열리게 되겠는데 저 혼자만 보는 겁니다. 그 회사하고 이제 돈을 5억 달러고 짜는 것이. 그런데 일단 시작은 홈페이지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취재하고 또 운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 내용이 좋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공감되는데 저 개인적인 경우는 127만 명까지 한 프로가 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 뭡니까? 그게 문재인은 빵인이다. 그게 127만 명이고. 그럼 뭐 처벌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리라고 그랬으면 내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린 게 이제 그 박지훈이 활동하라 이게 지금 이거는 76만 명까지 올라가는데 역시 그 내용이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용이 중요했을 때 독자들이 많이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내용인데 그 아주 위험성을 왕래하는 그런 내용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 몇 번 이제 가서 재판 받아봐야 그래야 그것도 공부가 됩니다. 공부가 되니까 그 표현을 잘 하시면 아주 그 특정 내용을 부드럽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없으시죠? 네. 제가 그 현장에서 느끼는 점인데 유튜브들이 현장에서 이래 방송을 하다가 혹시 그 경찰들하고 아니면은 뭐 형사적으로 이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경찰들하고요? 경찰들하고. 경찰들하고. 시대를 꼭 우리 때문에 촬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저쪽 애들 뭐 촬영하는 거 이래 갔다가 뭐 거기서 뭐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카메라 땡기고 막
이런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고발해야죠. 어디다가 도움을 받을 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최영석 대표님, 예, 이것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아예 뭐든지 빨리 밀어야 돼요. 다음 주 안에 유튜브 협회를 창단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담당 변호사를 법무사를 임명해서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들도 바로 경찰을 고발할 수 있도록 우리 변호사를 통하여 이래야 그놈들이 좀 겁을 먹고. 목사님 끝나고 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다음 말씀 또 있으시면 없으시죠? 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